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접경 지역인 서해 창린도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금융위 재직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발부 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발표와 관련해 일본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했지만 일본은 부인하며 또다시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엇갈린 주장 속 진실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인 다음 달 17일을 선거법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14명이 탄 어선이 또 전복돼 선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나머지 선원들은 어선 전복 직후 자동으로 펼쳐진 구명벌에 올라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하고 친중파가 대패했습니다. 동력을 얻은 민주화 시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얼마 전부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행보가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특별한 곳에서 군사 시찰을 하는 장면이 북한 방송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포사격을 한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황해도 남단의 창린도라는 곳으로 백령도에서 불과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서 김 위원장이 직접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고 더 나아가 언제든지 전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뿌리를 흔든 겁니다. 먼저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찾아 해안포 사격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전투 직일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 중대 2포의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미의 시각에도 전투에 동원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 48km 지점에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곳을 조국의 전초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9.19 군사합의에 따라 사격이 금지된 남북 간 완충수역에 있습니다. 백령도 코앞까지 와서 사격을 지시했다고 하는 사실은 자기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도발 행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에 특히 이미의 시각에 전투 동원을 언급한 것은 국지 도발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한 거 못지않은 군사적 위협을 가해왔다. 9.19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의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김 위원장의 군 관련 공개 행보는 지난 16일 전투 비행술 대회를 참관한 데 이어 18일 낙하산 침투훈련 시찰 등 이달 들어서만 3번째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포사격 사실을 보도하자 우리 군은 처음으로 그리고 이례적으로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린 날이고 또 마침 그제가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가 되는 날이어서 여기에 날짜를 맞춘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이 언제 몇 발을 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초대형 방사포 시험에도 합의 위반이 아니라던 정부는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합의 위반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작년 남북은 NLL 일대 서해 135km 구간, 동해 80km 구간에서 해상 적대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북한이 합의를 깨고 도발과 적대 행위를 했다고 했지만 국방부는 북한 매체의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 발표가 없었습니다. 관영 매체가 보도하니까 마지못해 얘기했다는 것은
당연히 국방부가 북한 눈치를 보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구체적으로 북한이 언제 어떤 종류의 해안포를 어느 방향으로 몇 발 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합의 위반이라면서도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정부입니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 9주기인 지난 23일에 맞춰 도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9.19 합의 위반을 인정한 날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아세안의 포용 정신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그동안은 북한이 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쏴도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강변했던 국방부가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위반이 워낙 분명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변하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그동안도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의 행동이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시작으로 7월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10월에는 SLBM 등 지난달까지 총 12차례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분명하게 지적한 기억은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남북 군사 합의서를 보면요, 이 적대 행위 중지와 군사 행동을 제한한다는 이 포괄적인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자, 특히 어떤 행위를 하면 협의 위반인지 명시를 해놓지 않아서 이 군사 행위를 금지한 지역 외의 장소에서는 이 미사일을 쏘든 포사격을 하든 이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정부는 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이 군사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이 두루뭉술한 표현을 써왔고,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위반으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의 이 훈련 발사는 남북 간의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번에 북한이 포사격을 한 지역은요, 이 앞서 말씀드린 합의문에도 적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의문에는 해상의 경우에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에까지 80km에 이르는 지역은 이 포사격을 중지하고 또 함포 덮개 설치 및 이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돼 있죠. 자, 북한이 이번에 포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 창린도는요, 이 황해도 남당 그리고 이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각각 4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섬입니다. 자, 사실 북한은 예전에도 해안포 일부를 개방하면서 이 군사 합의 위반 가능성을 종종 노출했었는데, 예. 자, 지난번 국감에서는 북한이 우리 군에 10번 넘는 시정 조치 요구에도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동안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9.19 합의가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왔지만, 자, 이번에는 북한 관영 매체까지 포사격을 했다는 보도를 하는 바람에 정부로서도 인정하고 또 입장을 내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들어보시죠. 북한 자기네들이 바로 그 구역 내에 있는 데서 쏘았다라고 했는데 뭐 합의 위반했다 안 했다 이거 해석의 여지가 불상이다 무슨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포사격을 한 이 시점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포사격 훈련을 했다는 북한의 보도 오늘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이 시작된 날이죠. 자, 앞서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 참석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공개하면서 거부했었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이 모인 날에 맞춰서 도발을 했다는 점에서 의도성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들어보시죠. 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하는 날 직접 남북 간의 경계 지역에 가서 인접한 지역에 가서 실사격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좀 과시하려고 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그저께가 연평도 포격 도발 9주년이 되는 날이라는 것도 예사롭지가 않고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지인의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 이후 9달 만에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산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받으신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두 가지입니다. 2017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된 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산운용사 등 복수의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고 업체 측의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을 주는 등 금품 수수 뒤 대가 행위를 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입니다. 소환조사 나흘 만에 영장 청구는 감찰 무마 의혹을 처음 폭로한 지 9개월 만, 청와대 감찰반의 사건 파악 약 2년 만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던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고려했지만 개별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동생의 취업 기회 제공도 범죄 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뇌물을 건넨 금융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증거인멸 시도를 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27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자, 이제 검찰 수사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누가 왜 중단시켰는지 밝히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시 금융위 최고 책임자도 조만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기자, 유 전 부시장 문제가 있었을 당시에 금융위원장 곧 소환할 예정이라고요? 네, 검찰은 조만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유재수 당시 금융위 정책국장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은 후에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건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금융위 인사 담당자 등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했고 감찰 여부와 관계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처리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3월 75일 동안 병가 뒤 아무런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그리고는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사실상 영전했습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1년 전 자신이 유 전 부시장을 직접 그 자리에 추천했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의 요청과 금융위 자체 판단이 있었다는 금융위 전 고위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최 전 금융위원장 등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눈 감아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의혹은 이런 결정이 과연 금융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겠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도 이미 불러서 조사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금융위 관계자들에 대한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하면서도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의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조사한 데 이어 상관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의 감찰 영역 최고 책임자인 당시 민정수석 조국 전 장관만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은 조 전 장관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고 조 전 장관 역시 감찰 무마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다른 인사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뿐 아니라 관련 부처의 직무유기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까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결정한 뒤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른바 1+1+알파안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도 이 문희상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출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정현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1+1+알파 방안입니다. 이란 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는 문희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방일한 한일 의원연맹 간사 지상욱 의원도 일본 측이 문희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일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강제징용 해법이 나와야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에서 문희상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이 수용하고 피해자들이 동의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입장 발표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한국당도 일본 기업이 수용할지 의문이라며 소극적입니다. 청와대도 피해자 동의가 우선이라며 찬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강제징용 해법이 늦어지고 수출 규제 재검토 협상이 길어질 경우 지소미아 논란도 다시 불붙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자, 그런데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계기로 한 곱이 넘는가 싶던 한일 갈등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가 먼저 양보했다, 사과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존심 싸움에 들어간 겁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이채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청와대가 나서서 아베 총리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일본도 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오늘 스가 관방장관이 또 나섰다면서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 정용 안보실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소미아 합의를 사실과 달리 발표를 했다. 우리가 항의했고 일본이 사과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오늘 일본 언론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정부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지만 청와대는 다시 한번 사과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직접 나서서 한국에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자, 같은 상황을 두고 양 당사자의 말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습니까? 사과를 그런데 우리 이 기자 취재하기로는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일본이? 사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주한 일본 대사관의 공사가 외교부에 들어갔던 게 사실입니다. 예. 또 정부 인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2일 일본 대사관 관리를 초치를 해서 항의를 했고 같은 뜻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모태기 일본 외상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일본 측은 경제산업성에서 무리한 브리핑을 해서 죄송하다라고 했다고 정부 인사는 전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인사에 따르면 외교적 사과 중에서도 강도가 높은 사과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요. 예. 우리는 사과로 이해를 하는데 일본은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 측이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공개를 하면 명확해질 텐데 제대로 된 발언은 한일 둘 다 공개를 안 하고 사과를 했냐 안 했냐 이 공방만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과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 정부도 정확하게 어떤 사과를 받았는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기자도 설명했습니다만 이제 출발점이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양국 간의 합의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뭔가 좀 왜곡했다 지금 이런 주장을 우리 정부는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분명히 일본에도 잘못이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우선 양국이 모두 오후 6시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요. 예. 일본이 7, 8분을 늦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물러서는 모양새를 만든 거죠.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인데 당초 합의 내용을 보시면 수출 규제 관련 대화를 개시하고 규제 해제 가능하도록 재검토를 한다 이런 거였죠. 예. 그런데 일본 측 발표를 보면 규제 방침에 변함이 없다. 다만 한국 측 태도 변화에 따라 검토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전혀 뉘앙스가 다릅니다. 일본은 또 한국이 먼저 일본 WTO 제소를 취소했고 수출 관리 체제 개선에 의욕을 보여서 양국이 합의가 가능했다고도 했는데요. 이를 쉽게 말하면 한국이 먼저 양보해서 협상을 시작했고 앞으로의 협상도 한국 태도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의용 실장은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후 일본이 움직였고 협의가 시작됐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좀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누가 먼저 양보했냐 이 얘기죠. 결국은 이게 자존심 싸움으로 지금 비화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세 나라가 맞물려 있는 점이 좀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라는 변수를 떼어놓고 한국과 일본 둘만 놓고 누가 먼저 양보를 먼저 했느냐 이런 논쟁은 말 그대로 자존심 싸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 문제는 내용인데 지소미아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맞물려 있고 또 수출 규제는 강제징용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 물론 이번 합의에 강제징용 내용은 없는데요. 강제징용이 풀리지 않으면 수출 규제가 안 풀리고 수출 규제가 안 풀리면 결국 지소미아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양국이 자존심 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라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이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국 후보들이 대거 떨어지고 반중 범민주파 후보가 의석의 76%를 장악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홍콩 사태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홍콩의 중국화에 반대하는 젊은 층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향하면서 이번에는 선거혁명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함이 열리고 본격적인 개표 작업이 시작됩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10시 30분 끝난 홍콩 구의회 선거 결과 범민주 진영이 전체 452석 가운데 76%가 넘는 347석을 차지하며 압승했습니다. 친중파는 60석으로 13%에 그쳐 참패했습니다. 나머지 45석은 중도파가 차지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거 혁명을 달성한 범민주 진영은 전체 18개구 가운데 17개구를 장악하고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117명의 선거인단도 모두 가지게 됐습니다. I never imagined it would happen, but now we are the majority in the district council to show our cause on freedom and democracy. 오랜 시위와 경찰의 강력 진압에 정부 심판론이 부상하면서 청년 유권자가 투표에 적극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4년 전 구의원 선거 때의 47%보다 훨씬 높은 71.2%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위 지도부도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으로 예정된 홍콩 행정장관 직선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홍콩의 중국화를 반대하는 저항의 목소리와 꺼져가던 시위의 동력이 되살아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어서 유혜림 기자입니다. 1997년 홍콩 반환 후 유지됐던 정치 판도를 처음 뒤바꾼 범민주 진영은 내년 총선에서도 과반 의석 확보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친중파로부터 백색 테러를 당했던 시위 주도자 지미샴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지도부가 대거 당선되면서 경찰 강경 진압 진상조사 요구는 물론 5년 전 우산혁명 때 이루지 못한 행정장관 직선제 관철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We need to have direct election to elect our government. The chief executive of Hong Kong should be voted by us. 반중국 정서가 확인되면서 홍콩의 한국과 두 체제를 모범 사례로 삼아 대만 통일까지 꿈꿨던 시진핑 중국 주석의 중국몽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不管香港发生什么样的事情，香港是中国领土的一部分，香港是中国的一个特别。 중국 정부는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도 캐리람 행정장관 신임을 재확인했지만 유화책으로 경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황구시보는 서방 세력의 개입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 결과를 오독해 폭도들을 고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경계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대성호 선박화재 사고에 이어 제주 해상에서 또다시 14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 선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4m가 넘는 거센 파도가 치던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어선이 전복된 직후 자동으로 펼쳐진 구명 벌에 올라타 목숨을 건졌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당시 상황을 전합니다. 바다 한복판에 빨간색 구명벌이 떠 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덮칠 때마다 위태롭게 휘청거립니다. 해경단정이 거친 파도를 헤치며 접근하고 출동한 공군 헬기는 밧줄로 선원들을 긴급구조합니다. 오늘 새벽 6시 5분쯤 제주 마라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어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어선에는 한국인 8명과 인도네시아인 6명 등 1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다에는 풍랑특보 속에서 초속 19m에 이르는 강풍과 4m가 넘는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는데 어선은 큰 파도를 맞고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도가 배를 친 거죠. 물이 들어오길래요. 좀 딴 데보다 좀 많은 양이 들어와서 뭐가 좀 잘못했구나 하고 들어가 보니까 사고가 난 거죠. 선원들은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4시간 만에 13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표류하던 선장 61살 황모 씨 등 3명은 저체온증 등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부상자 10명 가운데 구명벌에 탔던 선원 4명은 가볍게 다쳤습니다. 선원 66살 최모 씨는 실종됐습니다. 분들은 다 살아가신 분이 살아계셨고 구명벌에 있던 분들은 뭐 그거 덕분에 무사히 생명을 구했다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되죠. 오늘 아침 8시쯤에는 군산 앞바다에서도 김양 식장관리선이 뒤집혀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2명이 사상했습니다. 이 앞서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도 폭발 사고로 4명이 중상을 입는 등 군부대 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육군 공병 여단의 부대 훈련장 입구입니다. 폭발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문이 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1분쯤 이곳 훈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중위와 B1병 등 2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중위는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지난주 훈련을 마친 뒤 굴착기로 이곳 바닥 정리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함께 후송된 B1병은 얼굴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식이 있고 골절이나 이런 건 없어서 중상은 아닌 걸로. 의식이 없거나 어디가 막 많이 부러져서 중증외상센터 그 중환자, 중상은 아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육군 한 부대의 정비고에서도 용접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은 훈련장 작업 중 장병들이 폭발물을 건드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가수 구하라 씨의 갑작스런 비보에 장례식장에는 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 구하라 씨가 일본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만큼 일본 팬들의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가수 구하라 씨의 영정 사이에 국화꽃 수백 송이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상복 차림의 팬들이 슬픔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서 있을 힘이 없는지 주저앉기도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조문 행렬은 이렇게 오후 내내 이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잘 편히 쉬라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돼서 너무나 슬프고 그렇습니다. 일본인 팬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말이 안 나와요. 조금 전에도 일본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지금은 슬퍼요. 유족 뜻에 따라 장례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고 팬들의 조문은 별도로 마련한 빈소에서 진행됐습니다. 구 씨의 사망과 관련해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6시쯤 가사도우미가 구하라 씨가 사망한 채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에 대한 부검은 하지 않습니다. 유족의 의사 부분하고 이제 그 현장 감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검찰하고 협의를 합니다. 경찰은 구 씨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신변비관 메모가 발견돼 유서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최근 이어진 설리, 구하라 씨 등의 극단적 선택은 악플 등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때뿐입니다. 악플을 없애기 위한 실명제는 위헌 결정을 받은 지 오래고 10대부터 연애 활동을 시작한 이들의 심리적 안정은 관리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가수 구하라 씨가 이달 초 일본에서 발표한 신곡 미드나잇 퀸입니다. 신곡은 가수 구하라의 유작이 됐습니다. 구 씨는 지난달 먼저 세상을 떠난 가수 설리를 추모하며 삶의 의지를 약속했습니다. 언니가 미국까지 열심히 살게. 열심히 할게. 하지만 설리가 떠난 지 42일 만에 연예계는 또 하나의 별을 잃었습니다. 동료 연예인들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미안하다, 너무 안타깝다며 고인을 애도했고
아이돌 그룹 엑소와 AOA, 마마무 등은 충격에 활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외신들도 K-팝 스타의 비극적인 소식을 잇따라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한류 스타로 아시아, 특히 일본 무대를 주름잡았던 구하라. 하지만 지난해 전 남자친구와의 사생활 문제가 불거져 큰 곤욕을 치렀죠. 누가 먼저 때린 건가요? 누가 먼저 때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경찰 조사 받으면서 추후에 밝혀질. 이후 여성 연예인의 민감한 개인사들이 공개되면서 구 씨는 악성 댓글에 시달렸습니다. 구 씨는 지난 4월 SNS에 수많은 악플에 상처받아왔다며 한 번이라도 곱게 예쁜 시선으로 봐달라고 호소했죠. 그리고 한 달 뒤인 지난 5월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차피 악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미워해라는 건 그 누구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악플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은 2012년 5,600여 건에서 2016년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익명의 숨은 악플을 없애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지만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이유로 7년 전 위헌 결정을 받았죠. 악플 규제 법안들은 아직도 국회 계류 중입니다. 스타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큰 후유증을 낳는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집니다. 지난 2005년 고 이은주 씨, 안재환, 최진실 씨에 이르기까지 유명인의 극단적인 선택 후 일반인의 자살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유명인 자살이 있었던 월에 자살률이 늘어났던 걸로 보아서 유명인 자살이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그렇게. 고인에 대한 애도와는 별도로 극단적인 선택을 차분하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살에 대해서 어떤 비련과 어떤 슬픔의 상징으로 대하기보다는 28 나이에 세상과 작별한 구하라.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숙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물건 구매할 때 SNS에 올라온 구매 후기 참고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가짜 후기, 광고 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위 잘 나간다는 업체도 이 후기를 위해서 억대에 달하는 돈을 들였습니다. 권용민 기자입니다. 인스타그램에 화장품 사용 후기가 수없이 뜹니다. 대부분 직접 써봤더니 좋더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실제 사용 후기다 보니까 조금 믿음이 가기는 한데. 하지만 대부분 돈이나 제품을 후원받고 써주는 가짜 후기, 불법 광고였습니다. 기업이 사진 구도부터 강조해야 할 내용들을 지정해 의뢰하면 SNS 영향력이 큰 소위 인플루언서들은 돈을 받고 그대로 올려주는 식입니다. 원고료를 받고 이 포스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요나 댓글을 안 해주거든.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 화장품 등 7개 업체에 대한 최근 2년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조사한 결과 사용 후기를 가장한 광고글이 4,177건 적발됐습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각각 3억 원 이상을 지급했고 해외 가전업체 다이슨도 2억 원 넘는 가짜 후기를 의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2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추가 조사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다만 불법 광고에 가담한 인플루언서들에 대해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매일 광고만 보면 가상화폐를 지급한다고 홍보해서 200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신종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본사는 폴란드에 있는데 경찰은 일단 국내 책임자 2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형형색색의 풍선이 천장에서 떨어지고 피부색이 다른 수천 명이 강당 안에 가득합니다. 국제신용 다단계 조직 퓨처넷이 지난해 마카오의 한 호텔에서 벌인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들은 광고를 매일 보면 투자 금액에 따라 적립금이 쌓이고 수익금도 가상화폐로 지급한다고 홍보했습니다.
transact. We are significantly safer. Everything we do is designed. 국내로 유입된 퓨처넷 일당은 투자 단위인 한 팩당 $50로 투자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더 많이 나오는 구조라며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한화 6천만 원을 넣어 최대 1,000팩을 사면 매달 연금 형태로 200만 원씩 나온다는 겁니다. 따박따박 영혼처럼 받게 해주겠다고 그럴 거면 못해도 3천만 원 해야지 그만큼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기였습니다. 투자자 대부분 수익금을 받지 못한 겁니다. 처음에 이제 잘 나왔어요. 잘 나오다가 서버 점검한다고 뭐 한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비스가 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피해자들이 늘어나자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최상위 총책 2명을 유사수신 혐의로 최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들을 모아 수백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중간 모집책 70여 명을 소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먹는 물, 생수 시장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2012년 5천억 대이던 규모는 지난해 8천억 대, 그리고 내년에는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수요가 있다 보니까 현재 국내에는 200여 개의 브랜드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같은 수원지, 같은 공장에서 만든 생수인데도 어떤 상표를 달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기도 합니다. 태생은 같은데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 소비자 탐사대 김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생수 코너. 다양한 생수가 고객을 유혹합니다. 여러 상표 생수들의 가격 편차가 적지 않은데 2리터 6개들이 가격이 1,780원에서 5,880원까지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생수가 가격이 3배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수원지에서 나온 생수. 용량도 똑같은데 가격이 서로 다릅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돌며 수원지가 같은 생수를 확인했더니 상표가 다른 생수 5개가 경기도 연천군의 한 수원지였고 3개가 경기도 포천시 수원지, 강원도 평창군과 충남 천안 주소지에도 각 2개씩 생수 수원지가 겹쳤습니다. 같은 수원지 생수는 용기 모양과 뚜껑까지 똑같아 언뜻 보면 동일 제품 같지만 상표와 가격이 다릅니다. 21종 생수 중 14종이 수원지가 겹쳤는데 가격은 최대 3배 차이가 났습니다. 생수 3개 수원지가 겹친 경기도 포천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로 다른 상표를 단 생수 차량이 드나듭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생수 공장에서는 한 수원지에서 물을 가져오는데요. 이곳에서 생산하는 물 종류는 각기 다른 브랜드 3종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수 브랜드가 여러 개예요? 다른 데거 오면서 네. 차로 30분 떨어진 다른 생수 공장을 가봤더니 이곳에서 생산하는 생수가 8종류 진열돼 있습니다. 같은 수원지 한 공장인데 비싼 생수는 물이 다른 걸까? 같은 수원지면은 물이 똑같은 물이에요? 그럼 성분은? 생수병 성분 표시에도 같은 수원지면 미네랄 등 함유량도 동일했습니다. 카린을 관리비, 세팅비 이런 부분이 이제 제품을 아마 전혀 쓰지 않고요. 저희 제품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을 해야 되잖아요. 영업 마케팅 활동들을. 소비자들은 속은 기분입니다. 아니요, 몰랐어요. 그냥 라벨만 다른 똑같은 물처럼 보여요. 모르고 비싼 걸 샀다고 하면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국내 생수업체는 61곳, 상표는 300개에 달합니다. 생수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질과 수원지보다는 상표와 인지도를 중심으로 판촉이 이뤄지다 보니 생수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회사의 판매 정책일 수도 있거든요. 보통은 그냥 브랜드 이름으로 보아서 소비자들의 그런 면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비싸다고 다 좋은 물이 아닌 셈.
안전한 수원지에서 취수가 됐는지 그리고 유통기한이 짧게 되어 있는지. 점점 커지는 생수시장. 상표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좋은 수원지와 가격을 따지는 현명한 소비가 중요합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오늘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새로운 상생을 강조했고 방탄소년단의 특별 공연과 재계 대표들의 연설도 이어졌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그 현장에 가 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막일인 오늘 별도 개막식 대신 방탄소년단이 깜짝 등장합니다. 행사에 참석한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고 전 세계에 말을 걸고 전 세계로 하여금 그 발언에 응답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내일의 문화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신남방 정책을 띄웠습니다. 기존의 글로벌 가치 사슬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 흐름이 한 아세안 협력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 등의 성과를 얻은 한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는 소중한 친구, 존경하는 형님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Terima kasih kakak saya yang mulia Presiden Moon Jae-in. Terima kasih atas sambutan yang hangat. 지난해 교육 규모는 200억 불에 도달했고 세파 협정의 최종 타결로 양국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9개국 정상내외 등이 참석한 만찬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내외 귀빈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만찬에는 아세안 국가의 쌀들을 혼합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프라윷 태국 총리는 한국 음식을 2끼나 먹었다며 친밀감을 나타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아가 이제 그만 단식을 풀고 협상을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철회할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고 이 법안들의 국회 부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의 머릿속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다음 달 17일을 선거법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다른 야당과 함께 밀어붙이고 싶지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변수입니다. 중대한 난관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고 또 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 간의 협상을 절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이해찬 대표는 황교안 대표 단식 현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저하고 대화를 좀 하자고 그랬어요.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황 대표 측에 단식 천막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황 대표는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며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27일 부의도 족보도 없는 불법 부의입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원천무효 선언하고 협상다운 협상 시작합시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둘러싼 정의당과 대한신당의 조율 역시 선거법 처리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지금 제 옆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요즘 청와대 앞에선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여러 단체들의 집회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서 경찰이 야간 집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강제 해산까지 검토하고 있어서 집회 주최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연상 기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무릎 담요를 덮고 털모자를 쓴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찬송가를 부릅니다. 범국민 투쟁본부가 청와대 사랑채역도로에서 주최하는 예배로 오전과 오후 그리고 저녁까지 하루 3번 열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근본적으로 우리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정부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모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한이 생깁니다. 경찰은 야간에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지 말라고 주최 측에 통보했습니다. 집회 금지 시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과 학교 학부모들이 소음과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 중인 민주노총 산하 톨게이트 노조에도 같은 시간대에 집회를 열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두 단체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제3의 기관에서 정확한 소음 측정을 하기 전까지 계속 야간 예배를 올릴 것이라고 했고, 민주노총 측도 경찰의 통보에 관계없이 집회를 연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설득이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 해산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 해리는 범죄자를 인정사정 없이 다루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더티 해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는 스쿨버스를 납치한 살인범에게 총을 집어라고 합니다. Being this is a 44 Magnum, the most powerful handgun in the world, you could ask yourself the question, do I feel lucky? 영화 더티 해리는 흉악 범죄에 찌든 미국인의 답답한 속을 뚫어주며 속편이 4개나 이어졌죠. 그중 4편에 영화사에 남을 명대사가 나옵니다. Go ahead, make my day. 이 말은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에도 등장했습니다. And I have only one thing to say to the tax increasers. Go ahead, make my day.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일본을 비판하며 Try me라고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경고라는 설명까지 곁들였습니다. 어디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고 으름장을 놓은 거죠. 지소미아가 연장된 걸 두고 일본 정부가 완벽한 외교적 승리, 퍼펙트 게임이라고 한 것도 적절치 못합니다만 정의용 실장의 이 발언 역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은 아닙니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 이틀 만에 두 나라의 말이 다시 거칠어지는 걸 보면 그동안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나아가 한일 문제가 각자 국내 정치와 여론에 얼마나 단단히 발이 묶여 있었는지도 실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지난 석 달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지소미아 파동을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겁니다. 물론 과거사 문제의 수출 규제를 끌어들인 일본의 책임이 크지만 안보 문제인 지소미아 카드를 성급하게 꺼낸 것 역시 패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일 갈등 문제로 한미동맹까지 흔들어 놓고 정작 일본으로부터는 온당한 대가를 받아내지도 못했죠. 일본의 자화자찬이 황당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일제 강제징용 문제였습니다. 정부가 그 폭발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진지한 해결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런 망신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더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11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Try me였습니다. 겨울을 코앞에 두고 기온이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었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올라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서울 한낮에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게다가 일교차도 꽤 큰 편이어서요.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기상청은 감기 가능 지수를 매우 높은 단계로 발표했습니다. 날씨 잘 참고하셔서요.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주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맑겠습니다. 공기질도 양호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강릉이 14도, 대구 13도, 전주와 광주 15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이어지다가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